사상 불교문화, 공우성, 율장, 교육 다양한 방면에 그 연구를 많이 하신 아주 업적을 많이 내고 계신데, 특히 오늘 발제 주제인 나홍 스님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단행본도 내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그 천착이 있는 스님이시고요. 또 논찬하실 이정수 교수님은 지금 순천대 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원래 이 교수님은 이제 동국대 사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지리산이 좋아서 지리산권 불교를 많이 연구하다 보니, 또 조선 시대 불교를 연구하다 보니 그 인연으로 순천대 사학과로 이제 부임하셔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중견 학자입니다. 자, 먼저 자연스님의 발제를 바로 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님도 20분입니다. 스님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연입니다. 박수 혹시 세 박수로. 개인적으로 이 송광사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연구자로서는 애정이 굉장히 많은 절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살면 영산이 되고, 물이 깊지 않아도 용이 살면 신령한 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가장 이렇게 맞는 절이 송광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개경, 송도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진짜 딴 뜻입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제 뭐 월정사에 있는데요, 우리 방장 스님을 한번 찾아뵈려고 해도 저는 운전면허가 없는데 7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외진데 와서 아까 앞에서 이제 발표하신 분들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고려 말에는 동방 제1도량으로 만든, 이렇게 한 거는 전부 다 큰 스님들의 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신을 지금까지 잇고 있는 게 이러한 보존사상연구원이나 안 그러면 현 방장 스님께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도 그런 맥을 잇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사화상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영알선초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님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이 지금 사골사문에 어떻게 보면 정통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송광사에서 이런 세미나가 개최된다는 건 아주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를 해보면 일반적 세미나장이 아니고 이런 사찰에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으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점심 드시고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빠져 자리가 비기 시작하거든요. 원래는 자리가 더 줄어가지고 사람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다 보면 이제 전문가한테 맞출 건가 청중에게 맞출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공에 대해서 제가 한 7편, 8편 정도 논문을 썼었고요. 발표한 것만 그렇고, 저 허욱 선생님이 13편을 쓰셨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쓰신 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지공 연구를 거의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는 아니고 그냥 한 중시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몰라서 쉽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상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원단석기에서 이 라마불교, 지금은 티베트 불교로 써달라 이런 얘기를 달라이라마 스님도 하시는데, 그때는 그냥 라마불교입니다. 그게 일종의 공식 명칭이라고 봐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후기 밀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티베트가 굉장히 척박하고 주술적인 땅이었고, 벤교라고 하는 무속과 섞이면서 대처승 불교, 그 다음에 육식하고, 지금도 티베트 불교의 대다수는 결혼하는 불교입니다. 지금 나라를 뺏기고 나서 티베트 불교가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역으로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불교가 아주 절단이 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들을 이제 다 해소시키는 게 영알삼사, 나홍 스님, 그 다음에 태고 스님, 배웅병환 스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체 정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뺏기는 과정에서, 그 안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실 성리학적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역사적 티베트 불교, 지금 티베트 불교가 아니고 역사적 티베트 불교. 그리고 이 어른들이 하신 일은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고려 불교가 원간섭기 영향 속에서 거의 대부분 대처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우리가 끝나고 나는데 그때 일제강점기 35년이었는데 1954년 그 조사에 보면 4%만 비구승이었고 나머지 다 대처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간섭기 때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것들을 다 바로 세우는 게 이 어른들이었다라는 가까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원간섭기가 재밌는 시절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문화적으로 중국을 맞서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원간섭기 기간에 제 앞에 좀 무서운 연구자가 발표한 부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는 고려인의 신분이 중국 한족 강남 남인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줄을 나중에 잘 서가지고 거의 2류 정도의 레벨까지 그 정도까지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류는 몽고인이고 2류는 생목인, 그 다음에 3등이 이제 강북의 화북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금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별로 이렇게 불만족이 없었고, 그 다음에 강남 남인들 한족입니다. 한족들이 상당히 이제 좀 문제도 되고 이렇게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간섭기 고려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사대주의가 없어요. 그리고 몽고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세지만 몽고를 약간 야만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우리보다 세기는 세지만 쟤네보다는 우리가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공스님이 인도에서 오시는 거예요. 인도에서 내가 인도 불교를 배워서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게다가 원나라 진종이라고 하는 황제의 권위까지 빌려서 그리고 또 이제 혈통도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좀 생각해볼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가족 혈통을 이으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국에도 60권 함경을 번역한 불타발타라스님 같은 경우도 석가족 혈통을 이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의 흐름 중에 스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불과 2년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계율교화라고 하는 게 선이라고 하는 건 1대1로 이렇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계율교화는 그냥 막 몇천 명도 동시에 교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청정한 거를 강조한 거니까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습니다. 대처승들이 본사주지를 할 때 사법개정이 돼서 대처승들이 본사주지를 할 때 그래도 종정은 비구스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게 나중에 하남스님이거든요. 청정하신 분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려 때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공스님이 윤리적 불교, 그러니까 계율적 불교, 그 다음에 주술적인 거를 타파하고, 그 다음에 청정한 선, 인도적인 얘기를 하니까 고려 불교가 완전히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그렇게 해서 엄청난 흔적들을 남기시는 게 나중에 영향력으로 남아서 이제 고려 불교의 선승들이 다 지공스님 계신 그 대도, 그러니까 지금 북경 쪽입니다. 그 법원사를 참배를 가게 되는 이유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나왔지만 지공의 사리가 왔을 때 공유랑이 이혼하는 부처님 치아사리, 그게 송나라 때 이쪽으로 넘어오는 치아사리거든요. 저는 사리조에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사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지공 스님을 얼마나 높게 봤는지.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이방원 같은 경우도 이방원이 불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학대사는 굉장히 낮춰보면서 지공이나 나홍 스님은 굉장히 존중하는. 그래서 지공이나 나홍 스님 같은 분이 안 계시는데 이게 되겠냐? 뭐 이런 식 얘기들을 할 정도로 지공은 거의 심각화되는 그런 정도 인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증명사마상은 이건 심각화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제가 여기서 논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 이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어른이 어향사라고 하는 황제의 권위를 빌려서 금강산에서 이렇게 향을 사르고 나서 다시 돌아가신 뒤의 일입니다. 돌아가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진종이라고 하는 당신에게 임무를 맡겼던 황제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5년 정도 만에, 한 5년 동안 황제가 한 5번 바뀌고, 이제 막 정권이 안에서 막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절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공 스님이 티베트 불교랑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제 주변에 있던 승려들하고 충돌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계율적인 청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고려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았는데, 원나라 사람들은 딱히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묵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 주변에 있는 고위급 승려들하고 지공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이제 10년 동안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게 이제 46페이지 밑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46페이지 밑에 한 5번째 줄, 제가 까만표 체크해 놓은 것만 읽겠습니다. 문종의 앞에서 황실과 가까운 승려들과 불교의 관점에 대한 논쟁이 발생함. 지공이 승려들을 곤혹스럽게 하자 그 황제 옆에 있는 그런 고위급 승려들을, 티베트 남아선들입니다. 앙심을 품고 보복함. 철력초 1328년부터 한 10여 년 동안 극심한 고초를 겪게 됨. 거의 뭐 가택연금에다가 먹을 것도 잘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한 뭐 위리안치 이 정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33년 태종이 집권하고 지원연간에 이르러 치세가 안정되면서 지공의 근부가 풀리고 지공이 복권되면서 명성이 떴지. 이렇게 갑자기 이제 태종이 등극하고 이게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6년째 이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태종 때 이게 풀리지? 그리고 풀릴 거면 황제가 바뀌고 난 뒤에 풀어줘야 되는데, 관점이 바뀌었으면 황제가 바뀌고 난 뒤에 풀어줘야 되는데 한 6년 지난 뒤에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풀렸냐라고 추정을 하는 게 47쪽에 있는 고려인의 이제 강력한 등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종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기황후를 황후로 만들려고 했었던,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황후, 고려 말에 기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기황후가 1338년에 제2황후로 등장을 해요. 원래는 제1황후를 시키려고 했는데 안에서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제2황후로다가 넣는데, 그런데 실권은 기황후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기황후 아들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부권의 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점으로 봤을 때 지공이 풀려나는 시점하고 기황후가 제2황후로 올라가는 시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1338년 정도쯤에 올라가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작업을 해서 기황후가 실세가 되니까 밑에서 사문사문사 해가지고 이제 지공을 복권시키고, 복권되자마자 명성이 크게 떨치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일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고요. 48쪽부터 나오는 걸 보시면 왜 지공이 남아선들하고 충돌하느냐, 그거 티베트를 경유하고 인도에서도 탄트라 불교, 그러니까 성적인 성력 숭배, 약간 섹스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쪽하고 많이 충돌합니다. 지공스님이 그런 거 싫어합니다. 굉장히 계율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엄격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랑은 당연히 안 맞았고, 티베트를 경유할 때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두드려 맞아서 이빨도 나가고 치아도 나가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진술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계열들이 안 맞아서 서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한 사람은 엄격주의자고 한 사람은 지금 대처성 집단이고, 그걸 앞에서 대놓고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금고가 되고 한 10년 동안 고초를 겪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 50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지공과 관련해서, 지공스님과 관련해서 가장 큰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10년 동안 고초를 겪은 거는 이해하는데 그 뒤부터 계율에 대한 생각이 리얼이 바뀌어요. 그래서 화려한 복장을 하고 머리를 기르는. 그래서 지공화상 진영을 보면 이게 스님 복장이 나옵니다.
약간 귀족 복장. 그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리고 지금 51쪽에 보시면 51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고려의 그러니까 나홍 스님, 백운 스님, 그 다음에 무학 스님, 그 다음에 지천 스님들이 찾아왔을 때는 해금되고 나서 풀리고 나서 한 10년 뒤쯤이에요. 그리고 지공 스님을 후원했던 거는 원나라 사람들은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고려인들이에요. 그래서 법원사의 또 다른 별명이 고려사였고 대부분 다 고려인들이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홍 스님 같은 경우가 이제 법을 받게 되고, 나홍하고 겸한 스님은 법을 받았고, 백운 누구야 무학 스님하고 지천 스님은 못 받아서 이제 나홍 스님 제자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2쪽 보시면 지공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신통을 보이는데 선불교 같은 데서는 신통을 그렇게 높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화권이 있는데 이론론적 문화권에서는 동아시아가 이론론적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깨달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론론적 사고 안에서는 신통이 발현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신통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 대신에 일상을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룡에서 나오는 것처럼 평상심시 도인 거예요. 그게 도인데 따로 신통이 뭔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인도부터 유럽까지 이원론적 배경 속에서는 차안과 피안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안의 에너지를 차 안에서 쓸 수 있으면 매트릭스 같이 그 안에서 매트릭스의 주인공인 네오가 매트릭스 세계 속에 들어가서 어떤 능력들을 발휘하듯이 그게 신통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공에게는 이런 53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쭉 번호를 펴놨는데 이게 다 지공과 관련해서 어떤 이적들이 발생하는 이야기들인데,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문헌 대비, 문헌의 분량 대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적 특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티베트 불교가 당시에 굉장히 주술적이거든요. 주술적이고 희생제적이고, 그러니까 동물 같은 거 죽여가지고 이렇게 피 뿌리면서 뭐 이렇게 제사하고 뭐 이런 거 약간 지금 힌두교나 이런 데서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공 스님은 그런 계열은 아닌데 그런 주술성을 넘어서는 어떤 이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공 스님한테도 진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올바른 걸 가지고 티베트적인 것보다 티베트의 주술성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거를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55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얘기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등신불 처리와 답이 이렇게 되는데, 등신불 이거 뭐라고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등신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라라고 썼더니 우리 옆에 계시는 황인주 선생님이 미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등신불이 원래 내 몸의 키나 어떤 내 몸의 신체 사이즈나 얼굴이 닮았거나 이걸 등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등신불이에요. 원형은. 그리고 이제 해능 스님도 그렇고 김지장 스님도 그렇고 그렇게 육신이 안 썩는 분도 돌아가신 뒤에 등신불이라고 외연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김동희의 등신불 같은 건 족보도 없는 얘기고요. 그런 거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얘기 꺼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두 종류의 등신불이 있는데 이어르는 돌아가시고 나서 안 썩은 게 아니고요, 방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티베트 불교 방식이에요. 티베트 불교 방식.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판첸라마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등신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그렇고, 미라라고 썼더니 황인주 선생님이 그거 하지 말래. 그럼 뭐 용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든가.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이게 계통이. 그래서 어디서 돌아가시냐면 이제 귀화방장이라고 하는 데서 돌아가시는데, 이게 어디냐와 관련해서 허욱시 선생님은 이게 천수사라고 하는 절로 보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원사의 귀화방장일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방장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중국에서는 주지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나라랑 직제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방장은 총님의 방장이고 주지스님보다 위에 있는 거고, 문중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 어른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그냥 주지가 방장입니다. 그래서 이 귀화 방장을
당신이 만들고 이름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그거는 천수사에 하기는 좀 어렵고, 천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해서 등신불로 모신 분들을 모시는 명당 사찰이 아니었는가, 그런 정도의 추정을 합니다. 티베트 불교랑 관련된 그런 문화들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나중에 티베트의 저 다람살라나 뭐 이런, 아니 다람살라가 아니고 저 뭐야 도탈라군 같은 데 가면 아직도 그게 다 그분들이 그렇게 달라라마나 이런 게 탑 속에 이렇게 등신불로 이게 방부 처리돼서 모셔져 있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게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지공의 입적구 벚구는 1360년, 벚구는 이제 시신을 나타내는 스님의 시신을 그냥 벚구라고 하거든요. 1364년 제가인을 중심으로 등신불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약재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가 그렇게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왜 고려인들이 주도하지 않았느냐. 고려인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법원사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고려인이었는데 왜 고려인이 주도 안 했느냐와 관련해서 이건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고려인이 후원했을 거다. 뒤에서 후원했을 거다. 저는 그런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신불을 이렇게 모셔놨는데, 상으로 모셔놨는데, 큰 스님 상을 모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원명 도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 이제 주원장에 의해서 대도가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을 어떻게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임성으로다가 옮겼다가 이거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가 봐요, 제자들도. 그래서 다비를 합니다. 다비를 해요. 그때 다비에 참석했던 분이 56페이지 밑에 나오는 네 분이고, 그래서 4분의 1씩을 가졌대. 그 중에서 이게 재밌습니다. 57쪽 네 번째 줄 보시면 이 기록을 자세히 보면 그 4분의 1을 가졌던 다련이라고 하는 분의, 그러니까 4분의 1을 가졌으니까 25%, 그리고 청해라고 하는 분이 가졌던 거는 반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합치면 37.5% 정도가 고려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넘어오는 이유는 이제 고려의 지공스님에 대한 이런 뭐랄까 신심이라든지 모시는 것도 간절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륙은 이미 그 당시에 전란기거든요. 전쟁터 상황이니까, 그래서 고려로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57쪽에 중간에 인용문 바로 밑에 있는 그 패락을 했습니다. 다련과 다래가 고려로 1369년 겨울로 오게 되고 1370년 1월 1일 연골이 최종 목적지 회양사에 도착한다. 회양사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는 과정에서 개경을 거쳤을 거다. 왜? 왕준사의 정골, 그러니까는 머리뼈를 남긴 걸로 봐서 개경을 거쳤을 거다. 그리고 이 추모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나홍 스님이 오대산에 두 번째로 주석하고 계시다. 그 당시 영감사 쪽에 첫 번째는 북대 쪽에 주석하셨고, 북대 보은함 쪽에 주석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감사 쪽에 주석하시다가 나오셔서 이제 국민왕의 마지막 파트너가 되죠. 불교의 마지막 파트너. 그러니까 처음에는 태국 보호스님하고 같이 하셨다가 두 번째 신돈하고 같이 했다가 신돈과 천이입니다. 천이라고 같이 천이라고 하는 황엄정 스님하고 같이 하셨다가 세 번째 이제 신돈과 갈라지면서 이제 나홍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쪽 결론의 그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공의 근거는 정계 개편보다도 라마불교하고 갈등 때문이었으며 그 핵심에는 대승의 자비와 계율을 강조한 지공의 관점, 그 다음에 라마불교의 비계율적인 행태와 희생 및 주술성의 충돌이 존재한다. 둘째, 지공의 지원정관 복권에는 정계 개편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기화물을 필두로 하는 고려인의 역할이 주요했던 것 같다. 셋째, 지공은 근고 과정에서 계율적인 측면이 붕괴되는데 이는 복권된 후에도 입적 때까지 계속된다. 이를 통해서 지공은 계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지공에게는 인도 불교적인 특징 중 하나로 강력한 신의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지공의 선이 중국의 남종선과는 다른 인도선적인 면모를 인지해 보도록 한다. 즉 이를 통해서 지공의 인도선적인 면모를 인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지공의 입적은 법원사 귀화방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이후 영당이 천수사로 법구가 옮겨지고 이듬해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 입각해 등신불이 된다. 여섯째, 지공의 법구는 원명 교체에 따른 혼란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이윤되다가
1368년 답이 되는데 이 중 37.5% 정도가 고려로 옮겨진다. 이로 인해 충무 열기를 통해서 우대산에 구했던 나홍이 재등장하며 나홍이 고려 공민왕 말기 고려 불교의 핵심 인물이 된다. 그리고 지금 방장 스님께서 저는 그 말씀을 사석에서 듣고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상주의가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대종이라든지 이런 데 국한해 놓으면 중국으로부터 변별하는 한국 불교만의 이상을 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공이 들어오면 인도 불교에서 동아시아를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명상의 흐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송광사야말로 저도 오래된 사찰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 무슨 일이 있냐면 절이 크고 오래됐다 그래서 꼭 거기에 고승들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분 없어요. 이렇게 쭉 사적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러면 몇 분 없습니다. 그런데 송광사에는 차고 넘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명상주의 시대를 리드하고 그 다음에 선도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송광사가 됐으면 좋겠다